사망자가 8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도 처음으로 1,500명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2차 접종 6개월 뒤면 예방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미국 뉴욕주는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경북 7국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친일파, 조직폭력배라고 비난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규제 철폐로 강원도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1시간 전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7,000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자의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고 병상 대기자는 처음으로 1,5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80명 늘어 역대 가장 많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부터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특단의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첫 소식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 지난 8일 확진자 9명이 나온 후 사흘 만에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과 교회 등에서도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7,000명대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8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하루 새 80명 늘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상태였습니다.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도 처음으로 1,500명을 넘었는데 최근 한 달간 병상 대기 중 사망 사례만 29건에 달합니다. 고령자시잖아요. 당연히 중증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초기 치료를 받았으면 대부분 많이 살 수 있죠. 대기하시다가 치료를 못하니까.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중환자 병상 150여 개를 추가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쉽게도 병상의 오픈 속도보다도 사실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면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다중시설 운영 시간을 다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검사자 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진행된 코로나 검사 건수는 15만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전국 코로나 검사 건수도 지난달 초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1,000명대였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확진자가 7배 가까이 늘었는데 검사소 수는 비슷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소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북새통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들로 도로 한쪽이 마비됐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400여 대가 넘게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점심은 안 먹고 그냥 바로 왔는데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차량은 약 1.3km 정도 긴 꼬리를 물며 인근 고등학교 앞까지 늘어섰습니다. 일반 선별검사소도 사람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 제가 오늘 한 12시 정도에 나왔는데 한 20분 정도 걸릴 줄 알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40분 더 기다리게 되어가지고. 비수도권도 검사자가 몰려 검사소 앞은 인간 띠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선별검사소는 800곳. 확진자가 1,000명대던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6.8배가량 폭증했습니다. 늘어난 확진자에 검사소로 향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일부 검사소엔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에 24개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상 대란에 검사소까지 사실상 한계에 몰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접종이 가장 빨랐던 영국과 미국은 접종을 끝낸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돌파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백신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오미크론 예방 효과도 70%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시내가 한산합니다. 다들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방역 규제를 더 강화한 플랜 B를 발령한 영국. 신규 확진자가 5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오미크론도 44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해 2차 접종 이후로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건안전청이 백신 효과를 분석했더니 6개월 후 델타 변이에는 40에서 60%, 오미크론에는 10에서 40% 정도의 예방 효과만 남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70에서 75%까지 높아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이 확산을 잠재워줄 걸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이 12만 명을 넘겼습니다. 뉴욕주는 결국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했습니다. I today am announcing that we are enacting a statewide indoor mask mandate. 다음 달 15일까지 2살 이상에게 적용되고 이를 어기면 $1,000의 벌금을 매깁니다. CNN 방송은 의대 교수와 전문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가 독감처럼 계절성 풍토병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25 전쟁 격전지인 칠곡을 찾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친일파, 조직폭력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내놨는데 지역 민심을 의식한 듯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경북에서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앞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친일파라며 맹비난합니다. 종전 협정을, 정전의 종교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친일파 해도 좋습니다. 반역 행위, 조폭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친일을 넘어서 반역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세요. 조직폭력배를 하세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학살자라며 실한 호칭도 아깝다고 했는데 오늘은 공과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6.25 전쟁 때 피난 간 것을 두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취하는 거죠. 경북 칠곡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고지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 지역구였다는 거죠? 네, 옆 동네입니다. 예. 내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지역 발전을 강조하며 모레까지 대구 경북 지역 모든 시군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란 호칭도 생략하고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다라며 연이틀 이 차별화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야당은 결국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선거 제물로 삼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등도 전방위로 비판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상호라고 할 수 있겠죠.
호남에서의 발언과 비교하면 부쩍 차별화 강도가 높아진 겁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 반성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정권 교체로는 5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도 64.4%로 역시 전국 최고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인물론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표를 위해서라면 문 대통령을 법정에도 세울 사람이라며 반문 본색과 문 대통령 재물 만들기는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틀째 강원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군사 환경 등 겹겹이 많은 규제를 풀어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당사자가 해괴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강원을 경제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이 중충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강릉지청에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과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눴고 시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에게 경제를 살리겠다며 조금만 버텨달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지역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와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엉뚱한 데를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당사자가 해괴한 얘기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이 정신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특검을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냐면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쌍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부인 김미경 교수와의 대담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규모와 시기 면에서 미묘하게 달라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에서의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은 집권 뒤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엇박자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강릉중앙시장 방문 뒤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인수위 출범 뒤 100일 안에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추경에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빠를수록 좋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고 예산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신속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00조 원 보상을 주장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장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집권했을 때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 추경 편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또 후보들이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추경 관련한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권의 손실보상 논의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후보와 김 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주장이 오락가락을 넘어 엇박자만 요란하다며 당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하고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엇박자가 전혀 아니라며 김 위원장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검사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조사했다고 보도한 저희 TV조선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 6월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죠.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 외에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은 안양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를 지칭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수사관 2명을 동원해 기자의 취재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의혹 수사를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맡긴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배당된 지 무려 7주 만에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이렇다 할 수사 진전은 없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대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배당 직후 수원지검의 이성윤 수사팀이 안양지청에 공수처의 불법 내사 사건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윤 수사팀은 우리도 공수처 불법 내사의 피해자라며 TV조선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해 방송했는지 확인하는 건 공수처의 범죄 행위가 어떻게 발각됐는지 추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수사팀은 공수처의 범죄 행위를 취재한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자택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행동들을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흰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카키색 옷을 입은 남성이 내리더니 맞은편 빌라 쪽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타고 온 차로 돌아온 남성은 흰색 가방을 들고 빌라로 향합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피의자 26살 이모 씨의 범행 1시간 전 모습입니다. 이 씨는 피해 가족이 입주해 있던 빌라 공동 출입문 부근에 숨어 드나드는 입주자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들려서 엄청 오열하니까 울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가족을 노린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로부터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로 딸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대구에서 발견돼 귀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접근 금지 조치는 취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피해 진술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간주하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면 당혹스러워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당황해하는 신고자의 전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서 큰 불로 이어질 뻔한 화재를 3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소방본부 119 상황실 모니터에 화재 신고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소방대원은 신고자를 진정시키며 불이 난 아파트 주방 모습을 영상통화로 확인합니다. 신고자분 침착하시고요.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어디에서 불이 난 거예요? 보여주세요. 화재 규모를 확인한 소방대원은 신고자에게 초기 진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어 신고자에게 소화기 사용 시범을 보이며 작동법을 알려줍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빼시고 한 손으로 입구를 잡으신 다음에 1에서 2.1m 사이에서 뿌려주시면 돼요. 영상통화를 연결한 뒤 신고자가 자체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재빠른 대응에 불길이 잡히면서 긴급 대피했던 일가족 3명과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더욱이 또 아파트 내부였었고 아파트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라서 초기 소화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선 조리기구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불에 타 집안으로 옮겨 붙으면서 7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같은 날 태백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해 20대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문신으로 잘 알려진 타투는 개성과 혐오, 또 의료 행위와 예술 사이에서 논란이 여전하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시술 자체가 위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문신 작가가 어제 30년 전 판례에 따라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례를 뒤집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정준영 기자가 문신에 맞춰봤습니다. 피부에 색을 넣어 그림을 그려주는 타투이스트, 문신 작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신체예술법으로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되지만 국내에선 시술을 할 때마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 신세입니다. 저희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간판도 거는 것도 꺼려지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신 작가인 김도윤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 과정에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질병 발병 위험이 있다며 꼼꼼히 검토했지만 문신은 의료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문신을 받는 이유가 이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약간 예술성을 몸에다가 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큰데 만약에 부작용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문신 작가의 시술에 대한 위법 판결은 잇따르고 있지만 미용 문신 등 시장 규모는 껑충 뛰었습니다. 문신 작가를 포함해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자는 국내에만 35만 명. 이들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은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산돼 시장 규모는 이미 1조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처럼 문신을 의료 행위로 봤던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9월 기존 판단을 뒤엎었습니다.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타투어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판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숙고를 해주셨다는 그 시간이 가지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면 음주운전 단속도 매년 이뤄지죠. 어젯밤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더니 26명이 걸렸습니다. 단속 과정에서도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차를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는가 하면 감염 우려를 내세워서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음주단속 중입니다. 불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검은색 헬멧 차림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린 이 남성. 0.103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수치에 다시 불어보겠다며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못해요. 면허 정지 수치의 막무가내로 체혈 측정을 요구하는 음주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 측정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좀 뽑아주세요. 나는 지금 정지 맞으면 안 돼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붙잡힌 이 남성은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아니 지금 확인 결과 불법 체류자로 탑승한 차도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비접촉 방식이었지만 감염 우려를 내세워 음주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없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다는 보장이요? 이거 최대한 코로나 안 걸리게 새로 어젯밤 서울 전역에서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는 모두 26명.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이 귀가 전쟁이 더 격해질까 걱정입니다.
지하철도 끊기고 대중교통이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이상은 서 있다고 보면 돼요. 우려했던 연말 택시 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입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상윤 기자,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택시기사 취업 박람회요? 사상 처음으로 이번 주 3일간 택시기사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아, 처음이 맞군요. 오죽했으면 취업 박람회까지 열었을까? 택시기사 숫자 감소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전국 법인 택시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10만 명이 넘었는데 7만 7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기사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상보다 분위기가 한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년 취업 박람회 이런 데 가면은 복작복작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70살을 넘긴 한 구직자를 만나봤는데요. 13년 넘게 택시를 하고 계시다가 코로나 불황이 심각해지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그냥 한 40~5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도 적고 나이도 있고 이래서 그만뒀었는데 사실 70살이 넘으면 택시 운전대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절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업 박람회니까 그 업체들도 준비한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온 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신규 취업자 또는 재취업자에게 1인당 60만 원씩 주는 겁니다. 하나 더는 택시 운전자 자격 취득 비용을 9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취업 수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승객이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인데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택시 업계에서는 심야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요. 한 건당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심야 수당 한 건당 3,000원 받으려고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택시 회사에는 택시 차량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서울시 법인 택시 가동률을 봤을 때 평균 34.5%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60%가 넘었는데 거의 가동률이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원래 택시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본 업종이 있습니다. 배달. 그렇습니다. 비대면 업종이죠. 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배달 라이더 숫자만 봐도요.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만 해도 3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처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법인 택시기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이 산학금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산학금 문제는 사실 지난해 1월부터 해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운송 수익금 전체가 크게 줄면서 택시기사들의 월급이 더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급여가 오르려면은 택시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 이것도 해결하기 쉽지는 않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한 줄 톡으로 이 택시 대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택시는 떠났다로 하겠습니다. 택시가 떠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현장에서 만난 기사님들의 반응은 너무 늦었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택시는 떠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해 여파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문제, 이 택시 대란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지자체와 정부가 좀 신속하게 이 문제 해결을 나섰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은행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데다 2%대에 육박하는 예금, 4%대를 웃도는 적금 등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를 다 챙기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적금 금리 최고 연 4.2%. 지난 10월에 나온 시중은행의 한 적금 상품입니다. 20개월의 제로 기준금리 시대가 끝나자 은행들이 수신금리도 올린 겁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는 좀 상승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 고금리 상품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657조 8천억 원. 9월 말부터 25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 예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 지난달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8월보다 4조 원가량 빠졌습니다. 결국 주식시장 등의 자금이 이탈해 안전한 은행으로 몰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가입을 했어요. 주식은 아무래도 지금 시기상 테이퍼링 문제나 금리 인상 문제가 엮여 있어서. 하지만 고금리 특판 상품은 가입 금액이 적고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입 전에 자신에게 맞는 금리와 조건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서울의 세운상가 인근 지역은 대표적인 구도심이죠. 빈민촌이었던 이곳은 세운상가와 함께 근대화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1990년대 이후 슬럼화의 길을 걸었는데요. 최근에는 도심 재생 개발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가의 이주와 보상은 난제로 꼽힙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8년 세워진 세운상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빈민촌과 율락가 등이 형성됐다가 1966년 철거 이후 서울의 대표적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에 꼽히는 낙후 지역이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세운지구를 8개 구역으로 나눠 통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됐지만 이후 보전의 방점이 찍히면서 개발 지역이 171개로 쪼개진 바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실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 도심의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난 1, 2년 사이 세운지구에 공급된 주택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치솟는 등 도심 직주 근접이 부각되면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근처가 이제 직장도 많고 이제 대기업,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근처에 교통 좋은 쪽으로 많아요. 서울의 도심재생 시즌3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온 지역 상인들의 이주와 보상 계획은 난제입니다. 보상을 제대로 해주면 여기서 나가서 우린 다 세입자니까 어디 나가서 뭐 지금 가게를 얻으려면 그 돈 갖고 안 되니까. 서울시는 세운지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재개발의 밑그림을 보완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코로나19로 불황이 길어지면서 반품되거나 전시된 상품을 파는 리퍼브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은 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기업들도 앞다퉈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최신 스마트 TV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부터 소파와 식탁 등 가구까지 새 제품처럼 보이지만 반품이나 전시됐던 상품을 파는 리퍼브 매장입니다. 리퍼브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미세하게 흠집이 난 상품도 해당합니다.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고 제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 제품 사용해도 실제 고장 나는 부분은 다 거기서 거기 똑같더라고요. 이런 데서 사용해본 친구들도 있었는데 괜찮다고 추천도 많이 받아서. 가격도 새 제품의 절반 정도. 코로나 장기화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리퍼브 오프라인 매장은 2017년 1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늘어났고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앞다퉈 리퍼브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이제 뭐 대형 TV라든가 소파 같은 게 이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한 작년 대비 한 30%에서 50%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다만 리퍼브 제품의 특성상 중요한 기능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미북 관계까지 악화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의 이유는 인권입니다. 강제노동과 감시로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방문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례를 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중앙검찰소와 당시 사회안전상이었던 리영길 국방상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Pushing back against autocracies, fighting corruption, and promoting human rights for all people.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제재에 나서면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차례 가까이 한미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며 임기 말 종전선언에 공을 들여왔지만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또 다른 악재를 맞닥뜨렸습니다.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이 뜻을 같이 해야 하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 명예 선대위원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추 전 장관의 행보를 보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추미애 전 장관님을 민주당 소속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하나. 추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향해 국모를 꿈꾼다. 줄리의 강은 파도 끝이 안 보인다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줄리를 목격했다는 25년 전 목격담을 받아 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합성 사진도 올렸던데 앙금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엔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며 이렇게 사과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추 전 장관은 그날 밤 곧바로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 시대의 사명을 저버리는 비겁한 짓이라고 이 후보를 맹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한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생각하시기에 민주당 내부에는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 자신이 2번이나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을 뒤집고 정치방송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사람들이 다들 속도 위반하는데 조 전 장관은 GPS를 달아 과태료를 물렸다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옹호론을 펼쳤습니다.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정당화하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했냐라는 문제 하나 있고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잘못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2년 전 논쟁이 재소환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조국 흑서의 집필자 중 한 명인 진중권 전 교수는 추와 유의 등판으로 크게 어그러진 것이라면서 두 사람은 장외 윤석열 선대위라고 꼬집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의 등판에 대해선 영향력이 민주당의 지지층에 한정돼 있고 중도층에선 오히려 궤변에 대한 반감이 크다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느낌표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과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전면 등판은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했는데요. 이재명호가 추미애, 유시민이라는 두 선언을 태우고 이른바 조국의 강을 완벽하게 건널 수 있을지 중도 싸움이 될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AI가 선거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었죠. 거기서 이제 AI 윤석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예, 윤 후보의 특징으로 불리는 일명 도리도리 그것만 빼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인 비단 주머니 가운데 하나인데요. 후보가 가지 못하는 방방곡곡을 AI 윤석열이 누비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후보 측도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이 후보를 꼭 닮은 디지털 아바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봇입니다. 이 두 AI를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냥 후보를 찍어서 그냥 틀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어떤 원리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이제 텍스트를 AI에 입력하면 홀로그램으로 후보의 모습을 띄우는 방식인데요. 최근 방송 인터뷰에도 나서기 시작했고 저희에게도 출연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이 자리에 모셔볼까요?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그런데 박 기자, 이제 윤석열 AI를 직접 우리가 이제 모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저 AI가 즉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어렵고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답변을 미리 입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대신 누군가가 캠프에서 써준 글을 읽어주는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확실히 새로운 시도로 화제성은 있는데 여러 논쟁거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가 허위 사실을 발언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근데 AI 후보에게도 이런 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은 후보인지 메시지를 입력한 사람인지 아니면 AI를 개발한 사람인지 복잡해지겠죠. 선관위는 아직 AI 후보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운동을 할지 알 수 없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겠어요. 예,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인공지능 대통령 1호 문재인입니다. 예, 발언 내용이 아니었으면 두 분 모두 가짜라는 점을 선뜻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 악의적 의도로 AI 후보를 만들어서 네거티브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AI 후보 활용에 부정적인데요.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교수는 아바타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AI가 선거운동의 느낌표는 불편한 골짜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너무 닮은 로봇을 볼 때 인간의 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AI와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선거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는 것 같습니다. 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이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부 리그 팀이 우승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스포츠 소식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7골.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경기였습니다. 전반 25분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전남. 전반 38분에 박찬용의 선제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2분 후 세징야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대구. 전반 종료 직전 전남 고태원에게 추가골을 허용했지만 바로 후반 5분에 에드가의 헤더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후반 10분 전남 올렉의 득점. 이어 후반 22분에는 대구가 츠바사의 골로 3대3 또다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결승골은 후반 38분에 터졌습니다. 전남 정재희의 왼발 득점. 엎치락 뒤치락했던 경기는 4대3 전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홈 1차전을 0대1로 패했던 K리그2의 전남은 1, 2차전 합계 4대4. K리그1의 대구와 동점을 이뤘지만 오늘 경기 4골로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리그2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건 FA컵 26년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세터 한 선수가 띄워준 공을 내리꽂는 링컨. 과감한 스파이크로 연달아 득점합니다. 대한항공이 링컨의 20득점에 힘입어 현대캐피탈을 3대0으로 꺾고 3연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세 개 팀에서 코로나 확진 선수가 발생해 핸드볼 코리아 리그 2주차 경기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핸드볼 협회는 다음 주 3주차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변수가 전망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에 답답하셨죠? 내일도 시야가 탁 트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세종과 충북, 남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대전과 충남의 공기도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하늘 자체는 차차 맑아지겠지만 호남과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 비 또는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낮 동안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청주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4도, 청주 6도, 대구가 9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 낮에도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영하 7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큰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면사무소 앞에 산타와 르돌프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양말과 마스크, 라면에 돼지 저금통까지 생필품 꾸러미였습니다. 사랑하고 힘내세요 라고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에서 꼬마 산타가 두고 간 따뜻한 마음인 걸 알 수가 있죠. 김달봉이라는 가명으로 매년 돈봉지를 보내는 기부자는 이번에도 얼굴도 이름도 없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또 한 익명의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자 돈이라며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이 온기들이 퍼져 또 하나의 선한 손길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기부 소식들을 오늘의 클로징으로 택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